수감자 석방을 조건으로 지난 24일부터 나흘간의 교전 중단에 들어갔으며 이후 교전 중단은 두 차례에 걸쳐 사흘간 연장돼 12월 1일 오전 7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측이 발표한 교전 중단 이틀 추가 연장이 성사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2월 3일 오전까지 싸움을 멈춘 채 인질 수감자 석방을 이어가게 됩니다. 백세를 일기로 별세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미국 측에 조전을 보내 미국 외교정책 기틀을 입안한 전략가이자 국제정치학자로서 일평생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미국 코네티컷에 있는 자택에서 백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화재 진화 작업을 하던 5년차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새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창고 화재 현장에서 제주 동부소방서 표선 119센터 소속 A소방교가 순직했다고 밝혔습니다. A소방교는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인명수색 등 현장 활동을 벌이던 중 거세진 불길에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기 내륙과 강원도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5.5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은 보기도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달력이 한두 개씩은 걸려 있었죠. 매일 한 장씩 뜯어내는 달력도 있었고요. 한 달에 한 장씩 넘기는 재미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2023년이 딱 한 달 남았네요. 달력으로 치자면 한 장 남은 셈이고요. 이맘때쯤 되면 2023년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흘러갔다. 시간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살 더 먹게 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때로는 후회를, 때로는 나 자신을 칭찬하고 싶기도 하죠.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완성하고 경제와 증시 연간 전망을 하고 내년에는 뭘로 돈을 벌 것인지 열심히 궁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어쩌면 이미 그 계획을 다 세우고 실행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한 해가 저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새해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다시 에너지가 차오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12월입니다 벌써. 12월 1일 금요일. 오늘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금요일이죠. 국내 토종 OTT 티빙, 웨이브가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번엔 정말로 할 것 같죠. 과연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넷플릭스 같은 거대 OTT에 맞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한번 논의해 볼게요. 또 노점상 가서 카드 내미신 적이 있으신가요? 왠지 좀 눈치가 보이죠. 미안하기도 하고 현금을 내면 또 깎아준다 이런 집들도 많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아직도 현금이 필요한 곳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보시죠.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도 또 한번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생부터 이걸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SK텔레콤이 휴대폰 결제 이용 동의라는 그 부가 서비스 가입 나이를 현재 19살 이상이었는데 12살 이상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아직까지 KT랑 U+는 여전히 19살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12살로 낮추더라도 금액의 한도를 두고
사용처를 제한하고 결제 시에 법정 대리인에게 통보를 해주겠다라고 이런 장치를 마련해 뒀는데 글쎄요. 우리 청소년들 혹은 어린이들의 금융 습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금액을 모바일 상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4글자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휴대폰 이렇게 길게도 쓰는데 그냥 4글자로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적은 금액을 결제한다는 뜻이죠. 거액 아니고 거액까지는 해서는 안 되고 보통 한 30만 원 이내를 요걸로 하던데요. 4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KBS 콩과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242님, 제가 거의 힌트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비주워치의 박수익 기자, 2대12 권소현 기자, 손서구 경제평론가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은 뭐 드라마나 뭐 영화, OTT 많이 이용하십니까? 저는 쿠팡. 아, 그 쿠팡 안에 있는 쿠팡 네. 플레이. 쿠팡 플레이. 근데 그거는 이제 쿠팡 플레이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쇼핑 때문에 거기 이제 와우 회원에 가입을 하니까 음. 무료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라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포츠 중계도 많이 하고 빅 이벤트를 많이 해서 꽤 볼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 보죠. 지금 넷플릭스 보죠. 디즈니 플러스 보죠. 쿠팡 플레이 보죠. 뭐 다 봅니다. 웨이브도 봅니다. OTT 부자. 아 근데 이게 뭐 한글 그러니까 뭐 한국어 프로그램도 보지만 이제 아이들 영어 공부 때문에 애니메이션 영어 공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OTT 보시는 그쵸, 분들 예. 많아요. 오리지널 뭐 시리즈 저희 보면서. 학부모들끼리는 약간 그런 거 많이 공유해요. 뭐 디즈니 플러스 요 애니메이션 괜찮아. 요거 그냥 원어로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와. 그런 식으로. 아, 저도 셋을 키우고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박수익 기자도 많이 보세요? 저는 뭐 넷플릭스 애청자이긴 합니다. 오. 예, 밤마다 이렇게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나눌 이슈가 티빙하고 웨이브가 합병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국내 대표 OTT이고 이른바 토종 OTT다. 이렇게 또 네. 기대를 많이 모았던 건데 왜 합병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워낙 국내 권소연 기자? OTT 시장 경쟁 치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은 이제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드는 시기인 거죠. 사실 이 뭐 티빙하고 웨이브 양사 합병 논의가 뭐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2020년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걸 두고 이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이 나지 않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결단의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1위가 넷플릭스입니다. 1,137만 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죠. 2위는 쿠팡 플레이 527만 명이고 3위가 티빙이고요. 티빙이 510만 명입니다. 그리고 4위가 웨이브로 423만 명인데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왓챠 뭐 이런 순서인데요. 사실 넷플릭스가 원체 이제 OTT 시장 글로벌 강자잖아요. 뭐 네. 넷플릭스는 그렇다 쳐도 쿠팡 플레이가 2020년 말에 처음 선보였거든요. 근데 2위였던 티빙이 지난 8월에 이 쿠팡 플레이 밀렸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티빙으로서는 조금 충격적이었을 텐데 이 티빙이 2010년에 첫 서비스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역사가 이제 13년 정도 된 티빙이 뭐 일단 쿠팡 플레이한테 밀렸고 뭐 웨이브는 2019년에 출범하긴 했는데 이제 3, 4위가 뭉쳐야 산다라는 이제 절실함이 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OTT들 사실 구독자 모으기 위해서 오리지널 컨텐츠 경쟁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뭐 쿠팡 플레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킬러 컨텐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막대한 제작비 투입해서 이제 이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쿠팡 플레이는 이제 쿠팡이라는 이커머스가 있으니까 자금력 면에서는 좀 이쪽보다는 좀 앞서 있고 네. 이런 자금력 기반으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더글놀이, 뭐 수리남 이런 대작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쿠팡 플레이는 아까 이제 손석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스포츠 경기 독점 중계가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구독자를 빠르게 모으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여기서 이제 TV나 웨이브나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진출했고 뭐 출하 경쟁 심해지고 순위 밀리고 이러면서 이제 고스란히 이게 티빙 웨이브의 적자폭 확대로 이어졌는데 작년에 이제 실적을 보면 올해 이제 티빙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에 61억 원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는 이 적자폭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올해 3분기만 그러니까 3분기 한 분기만 봐도 1,177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도 작년에 1,217억 원 손실이었고 올 들어 3분기까지도 한 800억 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양사가 합병을 해서 좀 뭉쳐서 좀 돌파구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드라마라든지 콘텐츠 제작 비용을 쓰면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 같이 좀 뭉쳐서 제작비도 좀 아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현실적인. 네. 그러니까 더 현실적인 이유는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 이제 대주주가 SK 스퀘어라는 곳인데 네. 이곳이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이제 5년 안에 IPO 하겠다고 2019년에 투자 유치하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점이 다가오잖아요. 2023년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 적자를 이렇게 매년 1,000억씩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IPO가 웬 말입니까? 근데 IPO를 못하면 어쨌든 그때 CB 형태 전환사채로 투자를 받았고 이게 IPO를 하면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뭐 구주 매출을 잡혀서 이렇게 이익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은데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으로 바꿔서 그걸 팔고 그렇죠. 나갈 수 IPO를 하게 있게. 되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사실 그대로 이제 사채니까 네. 전환사채를 상환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적자 보는 상태에서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상환합니까?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결국 이런 상황도 타개하기 위해서는 네, 합병밖에 없다라는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전략적 네. 판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체절명이니까 우리가 전략적 판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네. 급한 거죠. 턱밑까지 이제 칼이 차고 차올랐다. 네, 어쩔 수가 차올랐죠. 없다. 네, 박수익 기자. 네. 아니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는 예. 이제 턱밑까지 차오르지 않았으니까 아하. 주도권 다툼을 좀 해도 되고 조금 이게 밀당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이게 지금 합병 얘기 나온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죠. 코로나 초창기 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던 얘기고 몇 번째인지 뭐 3개월 정도 나왔던 얘기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만큼 이제 급박해졌다라고. 그러면 합병을 하면 뭐 상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무적인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말 합병을 한다면 쿠팡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압도적인 1위인 넷플릭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그동안 국내 OTT 시장이 이제 넷플릭스 1강 그리고 예. 쿠팡, 티빙, 웨이브가 3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티빙과 웨이브가 사실 3, 4위 사업자 근소한 차이로 네. 근데 3, 4위가 합치니까 거의 1위에 턱 밑이 올라가는 그런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외형상으로는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 티빙하고 웨이브의 콘텐츠가 이렇게 많이 겹치지 않는 특징이 좀 있는. 티빙은 약간 CJ 계열의 뭐 유퀴즈라든지 이런 그런 콘텐츠들이 있고 그리고 웨이브는 원래 태생의 웨이브가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만들었던 네. 푹이라는 서비스하고 SKT가 만들었던 옥수수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것도 합친 거였죠. 예, 네. 지상파 쪽 그 서비스, 지상파 드라마나 예능들이 많다 보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합병이라는 게 사실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잔치이고 과정이지 일반 소비자나 이런 쪽하고는 많이 관련이 없는 게 대부분인데. 어느 날 로그인 하려고 보면은 네. 무슨 뭐 정보 관리 기업이 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예, 그런데 이번 티빙과 웨이브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기존의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개의 콘텐츠를 물론 약간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있겠지만 두 개의 콘텐츠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어떤 종편, TVN, 지상파 콘텐츠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국내에서는 구성병으로. 합병하면 넷플릭스랑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로벌로는 뭐 턱도 없죠, 솔직히. 아, 네. 택도 없는데 네. 국내에서는 최소한 저는 해볼 만한 싸움, 그러니까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어느 정도 수평이 맞춰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은 오리지널 시리즈만 봐도 영화는 넷플릭스의 투자 금액이나 뭐 글로벌한 수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드라마라든지 예능, 그러니까 소위 지상파랑 뭐 TVN이 잘한다는 그런 분야에서는
충분히 넷플릭스와 경쟁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신작 앞두고 새로운 프로그램 앞두고 쭉 그 방송대 출연하면서 홍보하잖아요. 기존에는 지상파에만 나갔다면 이제 TVN도 나가고 JTBC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마케팅 홍보 효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제작비에 있어서도 예전에 따로따로 놀았던 것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고 협상력도 올라가게 되고 뭐 그래서 편당 제작비에 대한 효율화 작업 네. 그다음에 뭐 협상력에 따라서 경쟁력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면 최소한 국내에서 드라마 예능 부분은 충분히 넷플릭스 앞지를 수 있다. 근데 그 뭔가 원가 절감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어쨌든 간에 기존보다는 좋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넷플릭스가 워낙 이제 1강이었잖아요. 근데 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파워가 워낙 막강한데다가 이게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좀 따져를 보면 넷플릭스는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유료 가입자 수가 2억 3천만 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제작비 투입에 대한 부담을 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콘텐츠 하나 만든다라고 치면 넷플릭스는 가입자 1인당 부담을 44만만 부담하면 돼요. 그러니까 2억 3천만 명이니까. 근데 티빙이랑 웨이브 합병해서 만약에 900만 명 아마 이 900만 명의 가입자 중에 중복 가입자들을 좀 빠지고 이러면 이 가입자는 좀 줄어들긴 할 텐데 뭐 예를 들어 그냥 900만 명이 유지된다고 해도 가입자 1인당 부담이 한 1,1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담 자체가 3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일단 규모의 경제에서 넷플릭스에 조금 밀릴 게 좀 걱정이 되고 여기 쿠팡 플레이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 OTT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다라는 시각들 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플레이의 최근 성장세 엄청 가파르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쿠팡 플레이 앱 사용자가 6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국내 OTT 앱으로는 최초였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 얼마큼 늘었냐 이걸 따져봐도 최근에는 계속 쿠팡 플레이 앱 이용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뭐 스포츠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합병해서 좋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좀 보존할 수 있는 여지도 격차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 오늘 국회에서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맞붙고 여야가 맞붙어 있는데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이제 처리가 된 것은 아닌데 현재 뉴스 속보들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예,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까지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또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또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1위이기는 한데 또 사실 넷플릭스도 수익성 또 성장을 하는 측면에서 고민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계정을 무료로 공유하지 마라 이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먼저 실행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계정 공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반응이라든지 실익은? 저도 최근에 뭐 이렇게 예. 문자가 와가지고 넷플릭스다. 전 스팸인 줄 알고 안 보고 있다가 예. 나중에 보니까 다시 등록을 하라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런 주가는 그 집에 그동안 어디 살고 많이 있느냐. 공유하셨었던 네. 아무튼 예. 근데 넷플릭스 하는 거 보면 넷플릭스도 1위 사업자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묻어난다. 그래서 그동안 안 했던 연감 요금제에 대해서도 좀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떤지 좀 따져보는 것 같고 네. 그만큼 사실 뭐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대로 고민이 있고 쿠팡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은 이제 그동안 설왕설래했던 TVN과 웨이브의 합병이 좀 더 이제 근접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네. 계정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넷플릭스 측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계정 공유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남미 이런 데서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걱정은 당연히 이거였죠. 탈 넷플릭스를 할까 봐. 그러니까 그런 계정 공유가 자유로웠는데 막으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넷플릭스를 떠나는 이 가입자 이탈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 그 세 개 국가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세 개국에 먼저 시범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그 여기를 해서 100여 개 지역에 단속 조치를 내렸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가입자 이탈해버릴 거라는 전망과 달리 오히려 가입자가 순증하는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더 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175만 명의 그쳤던 이제 구독자 증가 수치가 2분기에 589만 명, 3분기에 876만 명으로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순중 효과도 있지만 계정 공유가 금지되면서 이제 별도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긴 한데 어쨌든 걱정과 달리 순중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자신감을 얻었고 그래서 점차 지금 확대해 가고 있죠. 계정 공유 금지 지역을.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포함된 거죠.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예. 5천 원을 추가로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고 봐야지 어쩌겠어. 근데 저희 아까 이제 저희가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다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넷플릭스는 저희 친구 집 아이디를 저희가 공유와 받고 있었고 디즈니 플러스는 저희가 가입을 해서 공유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요금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비싼 걸 만들어서 기존에 제공했던 뭐 4회선 공유 이런 것들을 비싼 요금제만 가능하도록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은 이제 계정 금지, 공유 금지 이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저쪽 집도 아마 추가 요금을 내거나 비싼 요금을 내서 그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이제 방향으로 결정할 텐데 이러면서 이제 티빙도 얼마 전에 요금을 한 20%씩 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부터 12월부터 올리고 이제 기존 가입자는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는데 그냥 결국은 이제 OTT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렇게 뭔가 요금제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요금제를 세분화해서 사실상 인상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요금 올리고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뜻 아닙니까? 특히 이제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돈 많이 벌어가는데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나오고 종종 제기되는 문제긴 한데 그러면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 세금 많이 냅니까? 어떻습니까? 넷플릭스 코리아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를 공급하는 한국 법인인데 여기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작년에 매출이 7,700억 냈는데 거기서 이게 본사에 수수료를 많이 내더라고요. 넷플릭스 코리아가 넷플릭스 본사에 이게 한 6,500억 그러니까 매출액의 거의 한 85%를 내는데 이게 회계상으로 이제 매출 원가로 잡혀서 매출은 많이 이렇겠지만 원가에서 다 빠지고 나면은 이제 이익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해서 법인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이익이 작년에 140억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법인세율 22% 적용하니까 30억 정도의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30억밖에 안 낸다. 매출액의 넷플릭스가. 0.4% 정도고 근데 사실 이게 넷플릭스 코리아만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애플 코리아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회사가 대부분 유한 회사이고 이런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낮춘다는 게 이제 본사에 내는 수수료나 이런 애플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국에서 기기 다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지급 수수료 이런 것들을 많이 매출 원가를 잡기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이익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법인세 자체를 일부러 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넌 뭐 세율에 따라 부과를 하지만 그 세율 부과 대상의 이익 자체가 과표 기준이 작으니까 세금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논란이 많은데 이런 논란이 우리나라에만 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이탈리아나 일본에서는 그래서 추징을 했다. 뭐 이런. 아예 세무조사를 별도로 네. 벌여서 네. 구조적인 걸 이제 파악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사에다가 수수료 왜냐하면 본사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게 틀어주는 그런 개념이니까.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과연 당국이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일단 쟁점이 되겠네요. OTT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물론 이제 토종 OTT들에게는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환영할 만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독료는 또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참 한편에서는 좋은데 한편에서는 또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예, 양쪽 균형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분이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제작비 단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뭐 OTT 측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사실 부담이 늘어나고 어째 계정 공유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인상 효과를 떠안아야 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격 인상을 하면 더 이상 안 보겠다 혹은 좀 싼 데로 옮기겠다 이런 이제 설문 그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와요. 30-4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콘텐츠의 경쟁력에 따라서 거기도 이제 좌우된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기준을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영화 한 편 가격 예. 기준을 봤었을 때 지금 13,000원 아니다 14,000원 예. 주말에 15,000원 이거든요. 시간대 뭐 자리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화 한 편 값을 아직 넘지는 않았잖아요. 한 달 구독료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 저항이 일어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OTT 업체들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가격을 앞으로 계속 정책을 해 나갈 텐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뭐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화 보면 영화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동하고 팝콘 먹고 뭐 하면 사실 그렇죠. 사실 예, 고대 뭐 사업이죠. 4, 5만 원 뭐 깨지니까 뭐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좀 OTT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영화 한 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거보다는 아직 높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저희 집을 의견입니다. 보면 한 25,000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 그 한 달에 OTT 관련한 OTT 구독비가. 비용으로. 근데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감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나라 이용자 보면 1인당 OTT 한 2.7개 정도 구독하는 걸로 나오고 그중에서 한 42% 정도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느낀다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OTT 경쟁 심화되면 될수록 이제 구독료를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게 약간 플랫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예전에 계정 공유를 엄청 이제 적극 공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비밀번호 공유는 사랑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로 공유하세요 막 이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초반에. 이제 넷플릭스에 너무 익숙해지고 우리가 사실 넷플릭스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뭐 출퇴근길 넷플릭스 보면서 뭐 출퇴근하고 저녁에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힐링하고 뭐 이런 분들이 쉽게 이 넷플릭스를 끊을 수 있을 것이냐. 요금을 올려도 쉽게 끊어내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처럼 처음엔 무료로 혹은 싼 가격에 막 가입자를 이제 유치해놓고 이 가입자가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는 구독료를 올리는 식의 이런 식의 루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사실 기업들의 전략이었던 건데 또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계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지점. 또 기업들은 또 그걸 건드리지 않으려고 또 눈치를 볼 테고요. 그 토론회에서 죄송해요 한 가지만 네. 토론회에서 나온 그 의견 그러니까 OTT 비용이 올라가서 부담이 되니까 이 나라에서 그러면 OTT 구독료를 소득공제에 도입을 해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뭐 도서, 공연, 박물관 이런 게 포함이 돼요. 뭐 영화까지 포함이 되는데 OTT가 이렇게 콘텐츠의 주 플랫폼이 됐다면 일종의 문화 소비로 봐야 된다. 그렇죠. 예.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항목에 여기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되게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하면 넷플릭스만 또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정답도 여러분들께 받아보죠. 온라인에서 특히 물건을 살 때 이거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카드나 뭐 무통장 결제, 간편 결제 많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휴대전화를 이용을 해서 통신사에서 어떤 문자 하나를 받아서 확인만 하면 이 결제가 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 이용하실 때 이 결제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특히 휴대전화 통신요금 고지서 받아볼 때 한 달 동안 이걸 얼마 썼는지 찾아볼 수도 있죠. 주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 사거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 혹은 이모티콘 살 때 이거를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SK텔레콤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춘다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글자로 4058님은 매번 이걸로 저희 딸에게 용돈을 줍니다라고 이걸 그렇게 또 활용을 하시네요. 3322님은 저희 초등학생 딸이 아이템을 사서 놀랐어요. 이윤재님은 안 그래도 아들이 게임 앱 깔 때마다 핸드폰 결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사실은 제가 이걸 막아놨거든요. 막아놓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서 혹시나 이걸로 보이스피싱 당해서 이걸로 돈 빼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스미싱이라고 해서 그럴 때는 아예 내가 안 쓴다 그럴 땐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이 땡땡 결제 막아주세요라고 해놓으면 됩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까 봐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날 추워지는데 진짜 호떡, 붕어빵 이런 거 좀 사 먹어야 되는데 세 분 혹시 길거리 음식 이런 거 좋아하세요? 특히 최근에 붕어빵이나 좋아합니다. 호떡 이런 거 좀 사드신 적 못 있어요? 봤어요. 올해 노점상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찾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근데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한번 봐서 저희 동네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예.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서 얼마든가요? 놀라긴. 3마리 2,000원이고요. 한 마리에 800원인데 요즘 한 마리는 또 잘 안 팔아요. 예, 손석구 평론가는 마리라고 부르네요. 아 그렇죠. 아 진짜 붕어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생선이 아닙니다. 네. 저희 이게 요즘 서울은 기준으로 세계 2,000원이 표준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동네에는 붕세권이어가지고 있는데 저도 올해 최근에 처음 가봤더니 세계 2,000원 잘못 보면 제가 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사장님 5,000원어치 주세요 하니까 5,000원어치는 계산이 힘들어집니다. 5,000원어치는 못 판다고 4,700원어치를 주겠다는 네? 거예요. 4,700원. 그게 왜 그 4,700원 나오냐면 개당? 세 개에 2,000원이면 개당 대충 700원, 660원. 그래서 7개를 주시더라고요. 아우, 머리 아파. 300원 거슬러 가라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서비스를 하나 더 주고 이게 안 되는 게 그만큼 이제 밀가루부터 해서 원재료 오르다 보니까 이 사장님도 이제 100원 단위까지 계산을 하실 수밖에 없는 아우 그런 상황. 참 이거 애매모호해지는데 뭐 3개 1,000원 뭐 이럴 때 네. 개당 300원이니까 뭐 하나 더 서비스로 네. 이 차원을 이제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아요. 저희는 다 붕어빵 한 개 100원 시대를 경험했던 저희들 아주 아닐까요? 어릴 적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나옵니다. 어릴 적에. 근데 뭐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도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올리셨을 텐데 뭐 가격이라는 게 지금 가게 들어가서 사 먹는 거나 온라인으로 사 먹는 거나 아니면 이제 길거리에서 사 먹는 거나 별 차이가 또 없는 시절이 또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의 다 현찰로 사신 거죠? 노점에서 드실 때도. 예. 그렇죠. 혹시 네. 카드 받는 곳은 없던가요? 명동 같은데 좀 이게 기업형으로 하시는 노점상에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동네에서 조그맣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없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계좌 이체하거나. 그렇죠. 요즘에 왜냐하면 현금을 많이들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계좌 이체 받는 노점상 상인 분들도 좀 계시지 않아요? 맞습니다. 많죠. 많고 그런데 또 이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건 저도 이제 계좌이체를 몇 번 이제 붕어빵 정도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또 저희 동네에 또 뭐 순대 이런 게 가끔 오거든요. 가마솥 순대 이런 거는 한 7,000원 이런 거는 또 현금이 없다 보니까 계좌이체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계속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줄을 서서 이제 그 사장님이 계속 썰고 이렇게 응대하다 보면은 확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체 금액을 그냥 이체했어요 딱 보여주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7,000원을 내야 되는데 공 하나 빼고 700원 내고 이런 분들이 지금 SNS 상에서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원 송금해 드릴게요 해놓고 뭐 200원만 200원 송금하는 사람들. 송금한다든지 또는 그게 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이 실수겠습니까? 일부러 실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근데 그게 송금인 이름이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찍히죠. 송금한 사람 정보가 찍히는데 물론 은행에선 그게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사는 누구다라고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모바일 뱅킹상에서 바꿀 수도 있죠. 자기 이름을. 보낸 사람 이름 보낸 사람 이름을 바꿀 보낸 수 있죠. 사람 이름, 홍길동. 아무개로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석구 평론가가 사 먹고 홍길동 200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아이고 안 그래도 이제 추운데 힘들게 일하시는데 또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안 좋은 범죄에 또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계좌번호를 예를 들어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써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이제 입금을 해놨다가 이제 본인들이 돈을 조금 입금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보이스피싱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이제 그 계좌가 정지가 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연락을 해서 정지된 계좌 우리가 풀어주겠습니다. 어디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사기를 한 번 더 치는 이런 수법들도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좀 예방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그런 피싱범들이 네. 제대로 악용해 버리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계좌번호 어디에다가 써붙이지 말라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악용당할 수 있다고 해서 계좌가 내
잠겨버리면 경제 활동이 또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노점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카드 결제를 도입했더라면 아니면 QR코드로 간편 결제라도 되도록 해놨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거는 어떤 문제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또 노점상들이 카드 결제 받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고스란히 수입이 노출되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약간 현금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죠. 이건 사실 비단 노점상만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금 문제인 거고 사실 카드 결제 받으려면 이제 단말기를 갖춰야 되잖아요. 뭐 이런 이유가 별로 이제 뭐 이유가 안 되기는 한데 뭐 단말기 비싸지도 않고 뭐 요새는 이제 지갑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카드형 단말기도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 배달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들도 이런 데 단말기를 많이 쓰는데 뭐 이런 것도 뭐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여신 전문 금융업법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강요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노점상 대부분은 연매출 2,400만 원 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이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이제 2,4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이런 카드 결제를 안 받아도 되고 또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매출과 상관없이 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붕어빵이라든가 뭐 호빵이라든가 고구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어찌 보면 이제 음식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허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쵸. 길거리 장사니까 이제 이게 위생규정 그런 갖추고 싶지가 규제가 않아요. 없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쉽지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이제 신용카드 가맹을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리고 또 2926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노점상은 세금을 안 내고 영업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홍보해 주시는 건 세금을 내는 식당들을 좀 속상하게 합니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적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 그 미니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네네. 천막 쳐놓고 순대 떡볶이 파시는 분들에서 아 이왕이면 저 아주머니 팔아드리자 저쪽 가서 먹자 해서 동료들이랑 가서 먹고 이렇게 나오다가 차 앞에 보면 이제 주차하기 위한 주차표가 붙어 있잖아. 어떤 아파트 어우 정말 좋은 지역의 비싼 아파트 그 주차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야. 예, 물론 이게 그분들의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노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카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카드 결제를 네. 거부하는 건수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 2020년 기준이긴 한데 2020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동안 카드 결제 거부로 신고된 접수건이 5,500건이었고요. 이게 노점상만 이런 게 아니라 슈퍼 같은 유통업종도 30% 비중이 꽤 크죠. 네. 음식점도 20%. 카드 결제 시 이제 돈을 더 내라고 이런 요구를 한 곳이 신고된 접수 건수도 보니까 4,000건 넘었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 안 되는 곳에서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적도 있어요. 사실 카드 결제 안 된다고 막 무작정 이렇게 우기길래 그럼 나 현금 낼 테니까 수수료 받는 것만큼 나도 깎아달라. 이렇게 싸운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저처럼 못났지만 예, 너무 이제 막무가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좀 화가 났었는데 이렇게 꽤 카드 결제를 아직도 거부하는 곳이 많다라는 게 저는 숫자상으로 이렇게 많다라는 게 좀 놀랐고 그래서 이거는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그는 여신금융협회에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분들은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사실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 안 해도 딱히 뭐 아쉬울 거 없어. 원래 노점은 그냥 현찰로 사 먹는 거 아니야?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여서. 근데 이게 사실 예. 만약에 신고를 하면 카드사에서 그러니까 제재가 이루어져야 이거는 좀 실효성이 있는 건데 카드사에서 주의 조치 이상한 제재 건수는 뭐 부당대우나 결제 거부 모두 각각 3,000건이 안 됐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건수 중에 이 중에서 카드사 관리망에 등록한 이제 등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재를 하면 여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등재까지 이어진 건수는 60건, 58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최악은
가맹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인데 이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고를 해도 이게 적절한 제재나 처벌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걸 지킬 필요는 없는 거고 카드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3회 이상 등재가 되시면 가맹 계약 해지됩니다라고 이제 가맹점이 얘기를 해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가맹점은 어쨌든 간에 고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카드사한테 맡기는 게 약간 좀 아이러니하고 결국은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들이 직접 나서 단속하고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도 인력이 안 되죠, 인력이. 근데 우리가 항상 현금 없는 사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아가고 있어요. 현찰들을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요 문제를 물론 이제 우리가 노점상만 좀 많이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그 구세군도 카드로 그 기부금을 맞아요. 받지 않습니까? 예. 교통카드 같은 거 찍듯이. 이건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아이디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인식 개선이 아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어젯밤에 명동 갔다 왔거든요. 네. 명동 가장 핫한 10시 정도 갔는데 정말 외국인 관광객 많더라고요. 뭐 중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노점상 그 명동 노점상 거리 아시죠? 예.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가 막 붐벼요. 엄청 거기서 많이 사 먹고. 그래서 아시겠죠?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QR 결제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서 거의 현금 안 쓰고 그냥 길거리 노점상에서 다 QR 결제해서. 근데 그 QR 결제가 해외에서 다 돼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옛날 방식대로 내가 노점상이어서 세금 노출되기 싫어서 난 현금만 받겠다 이렇게 고수를 하시면 자칫 더 큰 물고기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물론 여행 와서 현금 준비하겠지만 어색하고 불편하죠. 여전히 다른 나라 화폐라는 게. 그런 분들한테 QR 결제 다 만약에 갖춰놓고 장사를 하신다고 하면 더 많은 손님을 끌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 살 거 2개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카드 결제에 대한 좀 인식 뭐 이런 간편 결제 다양한 결제 방식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이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카드 수수료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정부랑 협상해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영세상인에 대한 수수료 매년 낮아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도 별도로 해주거든요. 그럼 네. 실질적인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 사실 1% 미만 0.4에서 0.5% 수준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뭐 수입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이 정도의 수수료율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안 내겠다고 고집을 부려야 될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다. 붕어빵 가격도 올랐는데 좀 네.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제 편의성도 갖춰주고 세금도 내시고 1207님이 네. 중국 가면 전화기로 QR 찍으면 바로 개인 결제되는데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근데 라고 왜 사실은 보내주셨고 역설적으로 그 답을 거기는 지금 신용카드망이 덜 네. 깔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원탁의 기자들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비주워치의 박수익 기자, 손서구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말 해도 티 안 나는 일이 있죠. 예, 집안일이라고. 그중에서도 청소. 해놓고 나면 또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또 큰 청소를 할 때는 혼자 하기 버거워서 사람들의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는 한경자벤조의 강홍민 기자가 청소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같이 들어보죠. 강홍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 전문가. 그럼 기존의 가사 도우미라든지 밧줄. 그런 분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일의 성격이? 뭐 집안일을 해준다는 건 뭐 비슷합니다. 네. 다만 이 밧줄부나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는 뭐 고객, 이 고용인이죠. 이 고용인의 지시를 좀 많이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청소 매니저는 이 자사 청소 매뉴얼이 기준으로
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매니저가 이 고객의 위치나 그리고 집안 가구 형태를 보고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차이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점이라면 보통 이제 가사 도우미 하면 뭐 인식이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하는 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이 청소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40,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30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이 소일거리로 알바 개념으로 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젊은 분들도 네. 청소 청소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청소를 했던 건 그 이사했을 때 이사 청소. 이사 청소. 이사 청소를 좀 부른 적은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청소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나요? 보통 이제 청소 의뢰하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나 뭐 맞벌이 부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뭐 대가족 이런 가구의 형태에서도 신청을 하는 편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청소가 필요한 분들이 네.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네. 이 현대인들이 좀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집안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근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 서비스의 고객이 되는 것이죠. 요즘 로봇 청소기가 인기라고 하는데 사실 네. 로봇 청소기가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죠. 또 바닥을 또 미리미리 정리를 해놔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청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건데 오히려 손이 더 갈 수도 있고. 이분들은 어떻게 연락해서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보통 이제 청소 매니저를 연결시켜주는 이 앱 서비스가 있는데 앱이 있는데 2017년에 이 설립한 스타트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객이 앱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고객의 집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 방문한 매니저가 이 방문한 매니저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리고 비는 시간에 신청을 고객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구독 서비스로 신청도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매니저들은 날짜나 시간을 정해서 고객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 청소 시간은 보통 이제 한 4시간 정도 되고요. 고객이 추가를 원할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올라가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용어도 많이 달라졌네요. 구독 서비스가 되는 거고 청소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청소 매니저. 그러니까 아줌마 이게 아니라 매니저님. 네, 매니저님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그렇게 또 예의를 갖추고 그러면 청소 매니저 이분들은 어떤 청소를 할 때 노하우, 전문성 이게 있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경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 청소 매니저를 하실 수 있는 이 자격 요건이 30대에서 70대 여성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준이요. 그렇죠. 이제 남자는 못 하는 거죠. 왜요? 힘세고 빡빡 닦을 수 있는데. 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여성분들을 선호하니까. 맞습니다. 이 회사에서 정해진 이 자격 요건이 30대에서 70대 여성만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주부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테랑 주부의 경우에는 각자의 이 살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통 이 매니저의 이 청소 영역이 집안 전체이긴 하지만 거실, 방, 주방, 뭐 화장실 이렇게 이제 섹터를 구분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매뉴얼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유니폼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데 우선 환기를 하고 그리고 빨래가 있으면 빨래를 세탁기에 돌려놓고 주방부터 방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화장실이나 주방에는 찌든 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곰팡이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뭐 찌든 때나 아니면 곰팡이 제거제 그리고 청소 도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최대한 말끔하게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 간혹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쓰레기 가득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을까요? 네, 제가 만난 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고 이제 그 문을 열었는데 이게 잘 열리지 않아서 왜 그런가 봤더니 현관 앞에 쓰레기가 플라스틱 뭐 박스 할 거 없이 이제 잔뜩 있었다고 해요. 보통 아무리 청소 매니저 뭐 전문가를 하더라도 그런 집을 보면 좀 꺼려지기 마련인데 아니, 그렇게 쌓아놓고 그냥 한 방에 털어내려고 이 사람들 부른 거잖아요. 어찌됐든 뭐 그런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좀 너무하긴 하네요. 신청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전라도 분이셨는데 네. 그런 집을 보면 좀 설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레기가 많은 집을 보면 설렌다고요? 네, 쓰레기가 없는 집은 조금 이제 꺼려하고 쓰레기가 많은 집은 어떻게 이걸 좀 손봐줄까라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해요. 일을 재밌게 하시는 거네요. 네, 적성에 딱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하시려면은 이것도 뭔가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까? 청소 일도? 그렇죠. 이제 뭐 청소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아오면서 뭐 다들 하셨을 그렇죠. 테지만 그냥 쓸고 닦고. 뭐 체계적으로 배운 분들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이 매뉴얼화된 이 청소의 방법들을 한 3개월간에 걸쳐서 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실습 이런 교육을 거쳐서 이제 청소 매뉴얼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집집마다 이 홈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불을 어떻게 켜는지 뭐 전자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다 몰라서 방문하기 전에 이런 작동법을 모두 익히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분들의 좀 수입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도 이제 천차만별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스케줄표를 보니까 평일 기준으로 한 곳 이상은 스케줄이 다 잡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만났을 때가 11월이었으니까 지금 내년 2월, 3월까지 다 스케줄이 잡혀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건 정도 이렇게 네. 잡혀 있기도 한데 이분의 경우에는 한 190에서 2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있고요. 많이 버는 분들은 월 한 300에서 350 정도 버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청소 전문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나요? 네, 뭐 주변에 물어보니까 네. 솔직히 이 내 집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라 예.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뭐 안 쓰겠다, 뭐 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한번 경험한 분들은 이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전기 서비스 신청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인들이 자기 일을 하고 집안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런 좀 분업화가 앞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1인 가구 많아지고 사람들이 시간 없고 더 바빠질수록 청소 전문가들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 좀 이렇게 청소 뭐 배운 거 하나 없습니까? 저도 이제 이분들한테?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요즘에 겨울에 이제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서 곰팡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저희 집도 좀 골치인데 그럴 때 이제 곰팡이 제거제 뭐 다이소나 뭐 시중에서 많이 파는데 이런 것들을 휴지에 적셔서 몇 시간 붙여 놓습니다.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죠. 곰팡이 위에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칫솔이나 뭐 솔로 살살살살 이렇게 닦아내면 이 곰팡이가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진다고 합니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10시 5분 2부에서 유통 트렌드와 함께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향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지점에서 기부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답례품도 골라보세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